부동산 설계 이해 이제 관련해서는 자, 1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부동산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목에 따른 이제 분류도 있고요. 뭐 분류 내용을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 토지와 건물의 특성인데, 여기서는 토지의 특성을 보셔요. 토지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봐야 될 게 부동산 관련 용어 및 공부를 이해하고, 이 공부가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지금 그 공부가 아니라 공적 장부의 준말입니다. 공적 장부의 준말인데, 이 공적 장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어디 뭐 이사를 가더라도 우리 등기사항 띄워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등기부 등본. 옛날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공적 장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 공적 장부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그 부동산의 개념을 얘기할 때 여기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죠. 물리적 개념이 있고요. 경제적 개념이 있고 법률적인 개념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보고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쪽에 보면 권리 얘기하잖아. 무슨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권리. 이 권리의 묶음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법률적인 개념인 거죠. 그렇죠?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여튼 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묶음 그러면 법률적인 개념이다.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자, 법률적 개념이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는 보통 협의로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토지와 그 정착물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의의 부동산 얘기하면 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이제 등기 등록과 같은 공시제도를 갖춘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자동차 등록해야 되잖아, 그렇죠? 항공기,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뭐 임목, 이런 것들이 광의의 부동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의 차이죠. 자, 이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는 뭡니까? 이 동산의 동이 이거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일 동자.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동산이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동산은 내가 움직이는 그 어떤 물건들인데, 이걸 재산이라고 이제 본다면, 예를 들면 금덩이 한번 생각해. 금덩이하고 뭐 주택하고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 이 금덩이가 있는데, 이 금덩이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덩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즉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등기부를 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이게 내 거야 라고 공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방법,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의 변동, 즉 주인이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동산의 경우는 그 금덩이를 뭐 제3자한테 팔았어요. A가 B한테 팔았어. 돈을 받고 팔든 어쨌든 이게 넘겨주면, 그걸 이제 넘겨주는 과정을 이제 인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유가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됐으면 주인이 바뀐 거야. 권리가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그냥 사람이 뭐 이사 나가고 한다고 해서 주인이 바뀐 건 아닐 수도 있죠. 세입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 등기를 통해서 바꾸는 거죠, 역시. 그렇죠? 권리의 변동은 등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과정, 얘는 뭐 점유가 이전이 될 거고 얘는 등기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믿을 수 있느냐, 공신력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덩이를 돈을 받고 넘겼어요. 그럼 선의취득이죠. 돈을 받고 넘기면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공신력이 있습니다. 물론 훔쳐간 거 아니라면. 그렇죠? 예, 그런데 부동산은 등기가 바뀌었어도 정말 믿을 수 있어? 예, 사기친 걸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불인정, 인정하지 않는다. 불인정입니다. 불인정.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공신력이 없다. 등기사항을 봐도 공신력이 없다. 그러니까 등기부만 보면 안 돼. 현장 가서 막 다 살펴보고 이것저것 살펴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물건을 질로 잡고 돈 빌려주거나 하는 게 질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전당포에다가 금반지 맡기고 돈 빌리잖아요. 질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물건을 질로 잡고
그걸 질로 잡고 뭔가 돈을 빌려주는 거, 이게 질권인데, 그럼 질권은, 동사는 질권 설정이 가능해요. 뭐 금반지 맡겨놓고 돈 빌려주니까. 그죠? 돈 안 갚으면 그 금반지를 취득하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질권 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 여기 보면, 이 부동산은 저당을 잡히고 돈 대출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요 용과 이게 뭐냐면, 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요걸 이제 사용과 수익의 그 용익을 합쳐서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요게 이제 설정이 되는 게 이제 그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저당권과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여기 이제 설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동사는 저당권이나 용익물권이 없고요. 그냥 질권이라든가 유치권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동사는 취득시효가 10년이고요. 자, 부동산은 취득시효가 20년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훔친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선의로 돈 주고 샀어, 확실하게. 그럼 이제 선의로 인해서 취득시효는 요건 이제 5년으로 당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사실 주인이 없었는데 내가 오랫동안 뭐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냥 내 것처럼 써왔거든. 주인이 없어서. 그럼 이제 20년인데 등기까지 했어. 그럼 등기부의 취득시효는 이제 10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하여튼 여기 있는 문제들은 괄호 넣기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자주 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비하시고, 자,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은 무주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뭐 주웠어. 먼저 주순 사람이 임자야. 그죠? 선점자가 임자입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무주물, 주인이 없는 그 부동산은 누구 거야? 나라 거죠. 국유. 자,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을 맺고 뭐 돈을 빌려준다거나 해갖고, 그 계약을 맺으면서 그 물건을 맡기거나, 일단 주인을 명의를 바꿔놓거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돌려받는, 이게 이제 환매 기간인데, 동사는 여기 3년 이하고요. 부동산은 5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 괄호넣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좀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토지를 지목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여기 이제 지목이 뭡니까? 지목. 땅의 목적, 그렇죠? 땅의 목적이 이제 지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필지는 한 개의 지목을 갖죠. 한 필지가 여러 개의 지목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여러 개 용도로 쓰게 되면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만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시적인 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해도 지목을 바꾸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목을 구분할 때 여기 전과 답, 여기 이제 많이 나오죠. 이거 우리 밭전자고요. 논답자예요. 밭과 논입니다. 그럼 밭과 논은 어떻게 구분해요? 자, 우리 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우리 밭에 물이 차 있으면 거기 이제 재배하는 채소나 이런 것들 다 썩습니다. 그죠? 그래서 밭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고요. 자, 논에는 우리 모내기 할 때도 보면 물이 막 흥건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답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밭전자와 논답자 반드시 물을 이용한다 안 한다. 이걸 이제 구분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수원이 뭔지 아시죠?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과수원이라고 해요. 과수원 뭐 노래도 있잖아. 동구밭 과수원길, 그렇죠? 노래도 있는데, 자, 어찌됐건 과수원은 그런데, 자, 이 과수 재배하는 곳에 이제 거기 뭐 예를 들면 농부가 기거를 하기 위해서 뭐 건물을 지어놨어. 그러면 이제 이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는 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펄벅의 대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대지, 저푸른 초원위의 그림 같은 집, 자, 우리 대지라고 하는데 그 지자를 빼고 얘기하면 대입니다. 대. 법률적인 용어는 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뭐 하여튼 다른 용도가 다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으면 무조건 다 대야. 아시겠죠? 자, 목장 용지도 마찬가지죠. 목장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하는 게 이제 목장인데, 자, 목장에 그 목동이 기거하는 시설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그 부지는 뭐야? 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 대에 대한 대지가 뭐냐? 대지의 준말이야. 대. 그럼 대는 뭐냐면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런 거고요. 택지가 뭐야? 집택자잖아. 그죠? 택지는 집 짓는 곳을 택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집 지을 수 있게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걸 대라고 부른다. 그렇죠? 집 짓는 땅, 이게 대예요. 자, 그럼 이제 주차장 보세요. 네.
자, 우리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주차 전용 건축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뭐 이런 건데요. 자, 밑에 보면 이제 노상 주차장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요.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런 것도 주차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 도로 그러면 뭐 그 도로 뭐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도로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 부지, 그러니까 우리 뭐 고속도로 막 달리다 보면 이영자 맛집 그래서 많이 들어가서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느 집이 맛있더라 뭐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 고속도로 안에 그 휴게소 부지도 도로에 속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세 가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하천과 국어 요 두 가지 구분하시고 유지까지 요 세 가지를 좀 보시는데요. 자, 하천은 자연의 유수. 자, 이 자연의 유수가 뭐 흐를 유자에 물수자야. 아,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을 우리는 하천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아,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국어라고 부른다. 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데 좀 규모가 크면 하천, 좀 규모가 작은 완전 실개천 이런 데 국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수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이런 것들을 역시 국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유지는 뭐냐? 유지는 물이 고여 있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뭐 호수, 연못 뭐 이런 데예요. 배수가 안 되는 토지 이런 걸 우리는 유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천, 국어, 유지 세 가지 잘 구분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지 보시면 묘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묘지 관리인이 기거하는 건축물의 부지는 역시 대가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집 지어 있다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잡종지. 잡종지는 갈대밭, 칠해, 물건 쌓아둔 거, 돌 캐는 거, 흙 파내는 거, 뭐 야외시장, 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등등, 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뭐 이런 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뭐 이런 거,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잡종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좀 분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용도지역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어요. 모든 국토는 다 지역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지역, 뭐 농림지역 이렇게 할까? 잠깐만. 예. 자,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군데로 안 해놓고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도시지역으로 아직 분류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리지역, 도시, 농림, 보전으로 가기에 조금 애매한데 그 중간에 가는 과정에 있다거나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도시지역으로 갈 수 있기에는 계획관리지역. 그렇죠? 농림지역으로 가기 전에는 우리 생산관리지역, 이쪽은 이제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지역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상공록, 주상공록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구분하는 문제는 뒤에 그 5장 쪽에 가면 또 나오는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예,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분류인데요. 건물의 분류는 요거 이제 특히 이제 주택이죠. 자, 우리 주택은요, 우리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자, 우리 그 공동주택은 크게 보면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보시고, 단독주택은요,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는요 5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야. 5층 이상이면 아파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하고요 층수를 잘 보세요. 자, 연립하고 다세대는요 둘 다 4층 이하야. 그러니까 5층 이상이면 아파트니까. 자,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 다 4층 이하인데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세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동주택이었다라고 한다면 단독주택은요, 다가구하고 다중은 뭡니까? 이게 둘 다 이게 뭐냐면 3층 이하죠. 3층 이하. 3층 이하면 단독이다. 그죠? 3층 이하면 단독인데 다가구하고 다중의 차이는 뭐예요? 660 이하, 330 이하 이 차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좋게 제가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자,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고요. 그쵸? 아파트에서 연립 갈 때는. 자, 연립에서 다세대 갈 때는 660 초과해서 이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갈 때는 4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다가구에서 다중 갈 때는 660 이하에서, 어디 갔어? 여기. 330 이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구분하는 문제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가시면 우리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갖고 연계해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